커네티컷 총기 참사 외에도 타주의 총기 범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총기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샌디욱 초등학교의 총기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교량과 터널의 요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됐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인은 약 5천여 명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를 신청해 나라별로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커네티컷주 샌디욱 초등학교에서는 27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이번 사건을 정리해봤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교직원 등 26명이 학교에서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범인인 애담 렌자는 학교에서 총을 난사하기 전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인 렌시 렌자의 머리에 4번의 총격을 가해 살해한 후 어머니의 차로 샌디욱 초등학교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커네티컷주 경찰의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 또 범인인 애담 렌자의 어머니와 자살한 범인을 포함해 사건 관련 사망자는 28명입니다. 이번 참사는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의 버지니아텍에서 한인 학생 조승희가 32명을 사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학교에서 발생한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애도 설명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극악무도한 참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어린이들은 물론 희생당한 사람들의 미래가 없어진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을 막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 전역이 비탄에 잠긴 가운데 총기 난사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커네티컷 총기 참사 외에 캘리포니아주와 오클라호마, 플로리다에서도 총기 범행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어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LA 인근 쇼핑몰에서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쯤 마커스 거롤라가 주차장 허공과 땅에 50여 발의 총알을 발사해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으며 경찰은 거롤라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와 플로리다에서도 교내 총기 학살극 모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바트레스빌 고등학교에서 한 고교생이 학내에서 총기와 폭탄 등을 동원한 학살극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는 24세 제러미 로버트 출릭이 인근에 있는 윈터파크 고교에 들어가 아이들을 모두 총으로 쏴버리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특히 인디애나에서는 커네티컷 참사 사건을 모방해 무려 47종의 총기를 준비해 놓았던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는 60세 본 메이어로 아내가 잠이 들면 불을 질러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이어 집 인근의 초등학교에 들어가 경찰이 출동하기 전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47종의 각종 총기류와 실탄을 발견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보다는 애도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커네티컷주 샌디욱 초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총기 규제 법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원정보위원장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어제 상원에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하원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또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 법안은 공격용 무기의 판매, 이전, 수입, 소유 등을 금지하는 것이며 법안의 목적은 거리에서 전쟁 무기를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기 규제 지지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역시 이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총기 폭력 대책이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총기 규제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에서도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사건 당일 이후 10여 건 제출됐고 이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서는 이틀 만인 16일 현재 12만 명 이상이 온라인 서명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총기 소지 권한을 옹호했던 의원들은 이번 사건 이후 조용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록회 후원의 밤이 지난 금요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한인들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색동 저고리를 곱게 입은 아이들의 재롱잔치와 흥겨운 장구 소리에 맞춘 화려한 부채춤까지 우리의 전통 가락이 신기한 듯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관객들과 고정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관객들까지 나이 지긋한 관악기 연주자들이 주축이 된 엘림 크리스찬 밴드의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열린 제3회 상록회 후원의 밤은 300여 명의 한인들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축제의 한마당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록회는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유지되는 단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저녁 주 이벤트는 그분들에게 시상하는 것입니다. 한창현 뉴욕 한인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날의 미주 한인 경제 발전과 한인 정치 신장력에 힘써온 한인 1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친숙한 한국어 인사로 축사를 시작한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과 존 미첼 프리 홀더장은 한국 예찬과 함께 노인들의 잔치를 축하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In October, I went to Korea, and I was in Hanjin City, Seoul, and Incheon. Wonderful, beautiful, wonderful. I have not taken a trip to Korea, but yet, and my plan is to enjoy just as the county executive did. In 2013, I will be in Korea, so I really look forward to it. I've had a bunch of invitations, and I'm really looking to take you up on to see your beautiful country. 지난 한 해 동안 뉴저지 지역의 노인들을 후원해준 단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장 전달과 상록회 운영기금 마련 경매를 끝으로 막을 내린 상록회 후원의 밤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교량과 터널의 요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요금 인상은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할 뉴욕시 대중교통요금의 최종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30일 무제한 정액권은 현행 104달러에서 112달러로, 7일 무제한 정액권은 29달러에서 30달러로 오릅니다. 또 메트로카드를 이용한 1회 승차권은 현재의 2달러 25센트에서 2달러 50센트로 25센트 오릅니다. 1회형 탑승권인 싱글 티켓도 2달러 50센트에서 2달러 75센트로 25센트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카드 적립 보너스 포인트는 현행 7%에서 5%로 2%포인트 하향 조정됩니다. 대신 보너스 포인트는 지금까지 10달러 이상의 메트로 카드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5달러 이상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도 베라자노 브리지의 경우 스테튼 아일랜드 거주자의 이지패스 통행료는 $5 76센트에서 $6 36센트로 인상되며 스테튼 아일랜드 거주자가 아닌 경우 이지패스 통행료는 $9 60센트에서 $10 66센트로 오르며 현행 통행료는 현행 $13에서 $15로 오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를 가장 많이 신청한 나라는 멕시코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은 약 5천여 명이 추방유예 신청을 해 전체로 보면 1.4%, 국가별로 보면 6번째였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한국 출신자는 전체 신청자 36만 7,900여 명의 1.4%로 출신 국가별 순위에서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멕시코가 25만 8,700여 건으로 전체 70%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나라 가운데 중남미 국가가 아닌 곳은 한국과 필리핀이었습니다. 주별 신청 건수로는 캘리포니아가 9만 8,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2만 1,600여 건, 텍사스 5만 7,500여 건, 뉴저지는 11,700여 건이었습니다. 전체 36만 7천여 건 중 35만 5,800여 건이 공식 접수됐으며 서류 미비 등으로 접수가 거부된 경우는 12,014건이었습니다. 이 중 벌써 승인이 된 건수는 10만 2,965건, 지문 날인을 마치고 심사 중인 케이스는 15만 7,151건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15일 접수가 시작된 이후 하루 평균 신청 건수는 처음 4,400여 건, 지난 9월에는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5,700여 건으로 늘었다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이달에는 2,7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일시적으로 올랐던 휘발유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역시 휘발유 가격이 크게 내렸는데요. 이러한 하락세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여름부터 오름세를 타고 있던 휘발유 가격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휘발유 부족 현상으로 지난달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현재는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자동차협회가 지난 14일 공시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현재 갤런당 3.28달러입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비해서는 약 50센트 떨어진 수치이나 여전히 지난해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77달러, 뉴저지는 3.52달러로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5.3%와 7.4%가량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러나 자동차협회는 휘발유 가격이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3.20에서 3.40달러 선으로 계속 내림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에서 11월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부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보다 0.8%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모기지 금리의 변화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만큼 경제와 연관성이 깊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다시 떨어진 가운데 주택시장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의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3.32%로 일주일 전인 3.34%에 비해 0.02%포인트 하락했고 재융자에 많이 쓰는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도 일주일 전보다 0.01%포인트 하락하며 2.66%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0년 고정 모기지가 올해 내내 4% 미만 수준을 유지한 덕분에 주택시장 회복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11월 실업률 발표 이후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신규 주택 판매나 평균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신규 주택 착공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2.1%, 1년 전에 비해선 10.9% 늘었습니다. 기존 주택의 평균 가격 역시 1년 전보다 11.1% 올랐습니다. 낮은 이자율 덕분에 재융자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재융자가 결국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국의 대선 전망 이어집니다. 한국의 18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후보들의 대장정이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7명의 후보들이 참여했지만 이번 대선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초박빙의 승부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투표일 하루를 남겨놓고 있는 두 후보의 동정을 오늘도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대선 후보들의 3차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면서 대선 사상 처음으로 양자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3차 토론의 이후 대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차 토론이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양자 토론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론 룰도 급하게 조금 수정을 해서 두 사람 간의 일문일답 토론 시간을 최대한 많이 할애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두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경론을 벌였는데요. 이를테면은 교육과 관련해서도 보면 정교적 문제에 대해서 양 후보가 논쟁을 벌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원전, 이 사회 안전과 관련된 주제였습니다만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서도 두 후보가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여성 국정원 직원의 인권 침해라고 하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과 경찰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반론이 이어지는 등 2시간 내내 아주 뜨거운 분위기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론을 시청률이 한 26% 정도 나왔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지켜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틀 있다가 이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제 토론회에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많은 부동층들이 어떤 형태로든 어제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캠프나 여론조사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또 그래서 TV 토론이 어떤 식으로 표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공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짐작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루 남은 대선 아주 뜨겁게 서로 간에 박근혜 후보는 이제는 선거가 끝났다, 확실히 이겼다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는 마침내 역전시켰다. 이런 분위기를 서로 간에 전달하려고 하는 등 마지막 기세 싸움이 아주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서로가 승리를 장담하는 분위기군요. 이정희 후보의 사퇴, 다소 예견된 일이었습니다만은 3차 토론을 바로 앞에 두고 사퇴를 선언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토론이 일요일 날 저녁 8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오후 2시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 6시간 앞두고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제 급하게 토론 룰도 바뀌고 이러면서 그동안 문재인 후보 쪽에서 주장해하던 양자 TV 토론이 결과적으로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고 없이 사퇴를 하고
그 양자 TV 토론을 만든 것은 박근혜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이정희 후보 측의 전략적인 선택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퇴 시점을 그렇게 정했는지는 나중에 좀 시간이 가야 밝혀질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막상 TV 토론에서 보면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의도대로 TV 토론이 전개된 건 아니죠. 그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장수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선거를 기획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정희 후보의 사퇴 이후에 논란이 된 것은 그 27억 원의 문제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 의석을 그 5석 이상을 갖고 있는 후보는 TV 토론에도 출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후보를 낸 정당은 의석 수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은 후보를 냈기 때문에 27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보정의당도 심상정 후보가 후보를 뗐지만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27억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막상 중간에 사퇴를 하면 그 돈을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먹튀 논란, 먹고 튀는 이런 먹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정희 후보한테나 야권 문재인 후보한테는 이렇게 꼭 좋은 영향만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정희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득이 될까 아니면 실이 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문제가 논란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자, 이번 선거에도 각종 혼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선거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정동영 고문이 또 실수를 했네요. 지난 2004년에 노인 비하 발언을 하더니 이번에 또 노인을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선대본부장도 중간층 투표 포기 전략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 선거를 보면요, 우리 쪽 후보가 잘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 후보나 상대 캠프에서 실수를 해서 손댄 실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부지리로 이기는 경우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동영 전 의원은 2004년에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에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한테 투표 독려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네. 어르신 노인들은 투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그 노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른바 노풍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그때 그래서 비례대표 1번이었는데 비례대표도 내놓고 당의장직도 내놓고 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정동영 전 의원이 2007년에 그 대통령 후보를 하다가 지고 난 다음에 그동안 쭉 잠잠했어요. 이번 대선에서도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시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이제 구설수에 오르면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방송에서 전달하기 어려운 그런 비하적인 표현을 가지고 노인들 폄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자마자 트위터에 글을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사과한다고 해서 한번 내뱉어진 말이 주워 담겨지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요. 또 김무성 통괄선대본부장, 박근혜 후보 캠프 쪽입니다. 이 사람도 이 중간층, 부동층이 투표장에 못 오게 하면은 이긴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가지고요, 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문제도 보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래서 일단 무혐의 쪽으로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경찰 수사 믿을 수 없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역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거전 막판이 서로가 실수가 자꾸 빈발하고 또 상대방한테 덮어씌우기를 하는 정책 공방으로 너무 얼룩지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오히려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뜨거워져야 할 텐데 네거티브 공방만 뜨겁고 유권자들 마음은 좀 식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오히려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원래 뜨거워지면 투표장에 더 많이 가서 투표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의 정동영 고문하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발언으로 유권자들이 더 오기가 나서 투표장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정동영 전 의원의 발언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래서 오히려 결집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층, 중간층의 경우에는 김무성 본부장의 얘기 때문에 투표장에 안 갈 사람이 나가게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점들이 세대별 투표율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좀 상이하게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18대 대선을 하루 앞둔 대선 분위기 총정리 좀 해주시죠. 내일 유세가 재밌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아침에 비행기로 아마 김해를 거쳐서 창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부산을 가서 부산에서 유세를 하고 경부선을 타고 대전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광화문에서 저녁 8시에 마지막 유세를 하고 이 광화문 유세가 끝난 다음에 시장이나 이런 걸 돌면서 12시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요. 경부선 열차를 타는데 하행선을 타는 거죠. 그래서 대전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마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후보들이 투표 당일날 아침에 일찍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모습들을 다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후보는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유세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투표장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문재인 후보는 지금 지역구가 부산이니까요. 부산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유세를 부산에서 끝마치고 다음날 투표장에 가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서울과 부산을 두 후보가 엇갈려서 우리나라 국토를 종단하는 식으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역시 이번 선거는 부산과 수도권이 최대 접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일 있을 이 경부선에서의 릴레이 유세, 이것에 어느 쪽 후보가 어떤 후보가 더 힘있게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끌어낼 수 있겠는가. 이게 마지막 승부다. 이런 관점에서 재미있게 관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 대선을 두고 나온 말인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예, 이 5일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는 대개 3-4% 정도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대체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지난 5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사퇴를 했고 마지막 TV 토론이 1대1 토론으로 전개가 됐는가 하면 또 그 사이에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논란도 있었고 그것이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일단 밝혀지긴 했지만 계속 논란이 확대 증폭되고 있고 또 SNS 불법 알바 논란도 새누리당 쪽에서 벌어졌고요.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와중에 빠지지 않고 이쪽 저쪽에서 실수 실언들이 연발돼서요. 그래서 판이 많이 요동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판이 요동쳐도 그래도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가 뒤집힌 적은 없다. 그러니까 그 구도는 유지된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 쪽의 주장이고요. 반면에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워낙 이렇게 요동 많이 쳤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상승세를 타다가 공표 마지막에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우리가 역전시켰다. 이런 주장들을 서로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이 확실한 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지 자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을 쭉 지켜보면서 이게 6일 동안이나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선 끝나자마자 이 선거법을 좀 고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이런 제한 규정 자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그 정도 성숙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다 보고서도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 좀 선진적으로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선거 막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선 소식 전해주셔서 동포사회가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망과 여러 가지 소식을 정치평론가 고승국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제18대 대선 전망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 KBN은 제18대 대선 투표 상황을 한국으로부터 오는 수요일 새벽 2시부터 생중계로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말을 맞아 LA 한인회에서 한인 노인들을 위해 위문잔치를 가졌습니다. 한인회는 오늘 한인타운에 있는 킹슬리 양로보건센터와 나성 양로보건센터를 방문해 지역 노인들과 준비한 떡을 나눴습니다. 한인회는 어제 세리토스 조이 양로보건센터와 피코 양로보건센터에서도 노인들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숫자 12는 완벽함, 화합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2012년 12월 12일을 맞아 결혼, 출산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일 정확히 12시 12분에 결혼식을 올린 조지와 르네 씨. I proudly pronounce you husband and wife. 신랑과 신부 들러리도 각각 12명씩이었습니다. Why 12, 12, 12? That's a remarkable day, and I felt that George and I are a remarkable couple. 2012년 12월 12일처럼 똑같은 숫자가 연속되는 다음 날짜는 2101년 1월 1일. 이 날을 놓치면 앞으로 90년은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But we've had many inquiries about getting married on this very special day. Many inquiries, lots of phone calls, lots of people coming in, and we're enjoying every minute of it today. 열두 쌍의 남녀가 동시에 부부의 연을 맺은 홍콩. 即係121212咧，好明顯咧個數字上咧就好易記啦。咁所以都係一個對太太嚟講咧，令到先生一定記得嘅日子啦，就冇得唔記得啦。OK， 咁其實喺中國嚟講咧，12咧都係我哋一個完整嘅理念嚟嘅。咁所以整體嚟講咧，今日其實係一個非常之好嘅日子嚟嘅。 베트남에서는 한술 더 떠 무려 120쌍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Thành phố hỗ trợ tụi em làm lễ cưới tập thể. Với điều kiện của tụi em thì không có thể nào mà tổ chức được cái đám cưới mà trang trọng ở trên đất Sài Gòn này. 산부인과는 12일에 맞춰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으려는 엄마들로 북적였습니다. 특별한 날짜에 태어난 아이는 평생 행복할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Tanggalnya bagus, semoga nanti kesehatan anaknya bagus, terus kalau awal yang baik semoga ke belakangnya semakin baik gitu, happy sama punya big expectation buat anaknya supaya dia bisa happy juga. Sejauh ini sudah ada 10 bayi yang lahir sampai saat ini gitu. Memang dari segi angka kelahiran meningkat ya untuk hari ini. Gitu. 덕분에 생일이 똑같은 아기도 그만큼 많아지게 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통합당 김성권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6.25 참전 국가유공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취지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로 예정됐던 버겐카운티 법원 앞 일본군 강제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이 연기됐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14일 기림비에 새겨진 문구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기림비를 다시 제작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제막식을 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7월 인수한 뉴욕의 브로드웨이 내셔널뱅크 BNB 은행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해 영업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은 최근 BNB 지주 지분 71.3%를 하나은행으로 양도하고 앞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해 미주 시장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 2월 세한은행과의 인수가 무산된 후 3개월 만에 BNB 은행을 인수한 것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시는 오늘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3시간 무료 주차를 실시합니다. 포트리 타운 내 모든 공영 주차장과 길거리 미터 주차 공간이 무료로 개방되며 단 제한 시간은 3시간입니다. 포트리시 주차국은 무료 주차를 시행하므로 연말 시즌을 맞아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 중 한때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약간의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유지되겠지만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